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생로병사는 사람이 당연히 걸어야 할 길입니다. 생과 사 사이에는 늙어짐과 이제 병이 있을 텐데요. 우리는 늙음과 통증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슬프게 들리기도 하는데 통증이라는 게요. 엄밀히 따져보면 이게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다고요.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몸이 아프면 힘들죠? 고통을 느낀다는 건데 그 고통이 지나면 우리는 때로 무한한 감사와 행복을 느끼기도 한단 말입니다. 몸의 통증은 삶을 아프게도 하지만은요, 삶의 유한성과 소중함을 알려주는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또 역시 인정해야 됩니다. 자,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50부터는 알아서 척척 건강해지는 착한 몸은 없다입니다. 지은이 황윤신, 펴낸 곳은 스마트 비즈니스입니다. 작가 살펴보겠습니다. 황윤신, 딸 같은 수다쟁이 한의사다. 엄마와 누워서 수다를 떠는 게 가장 즐거웠던 딸이 환자와 대화하는 게 가장 즐거운 한의사가 되었다. 나도 이런 딸 있으면 진짜 좋겠다. 수다쟁이이고 잔소리꾼인데 다정하고 말 잘하고 똑똑한 딸.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 습관처럼 아팠다. 그래서 삶이 안 아플 수 없더라도 어떻게 하면 덜 아프고 건강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그 해답을 한의학에서 찾았다. 그리고 지금도 최소한의 건강을 위해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완성형은 아니지만 해답을 찾는 과정 속에서 얻은 것들을 소소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다. 오늘 하루 우리 가족이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한의원에서 한방주치의로 일하고 있다. 아플 수는 있지만 아픔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아픔을 줄이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하루를 산다. 그리고 그 고민을 덜 잔소리 같게 전하고 싶어 첫 책을 편지처럼 보낸다. 너무 멋진 작가 소개 아닙니까? 작가는 이런 말을 계속 책에서 하고 있어요. 살면서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통증에 반응하고 대처하는 태도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아픈 몸과 마음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스스로와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통증이 그냥 오로지 통증만으로만 남는다면 그 삶은 그냥 무한한 고통이 아니겠냐 이거죠. 또 산다는 것은 조금씩 불편한 것이 아니라 알아서 척척 그냥 건강해지는 착한 몸 같은 거는 없지만 책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몸이 주는 신호를 알아채고자 애쓰다 보면 착해지기도 하는 게 우리의 고마운 몸이라고 합니다. 딱딱한 의학서 아닙니다. 건강을 주제로 한 에세이 같았어요. 아주 수월하게 한 권이 다 읽히면서도 중간에 자꾸 뜨끔해지는 그 구간이 발견이 됩니다. 뻔하죠. 몸에 뭐가 좋은지는 알면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자꾸 이제 펼쳐지지 않았겠습니까? 미리 한 꼭지 소개를 해보자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 끼를 그냥 때운다. 이런 말 쓰지 말자는 겁니다. 음식은 몸과 마음이 함께 먹는 양식인데 간단히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괜찮은데 하지만 때운다 라는 마음가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작나무 약국의 문을 열겠습니다.
당,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 음식에 집착해 당의 굴레에 갇힌 우리들. 입에 넣자마자 단맛이 느껴지는 음식부터 끊자. 소화가 잘 안 돼요 라고 호소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새내기 한의사였을 때 그걸 알아차리지 못해서 한동안 애먹었죠. 저는 소화가 안 된다는 건 그저 식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화가 안 돼요 라는 말을 들어보면 속쓰림이 주 원인인 경우도 있고 과식이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음식에 불편감을 느끼거나 가스가 차서 소화가 안 되기도 하죠.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물감이 느끼거나 정말 식체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화가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좀 더 세세하게 증상을 물어봅니다. 그래야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 불편을 줄여갈 수 있거든요.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환자분들 중에서 소화가 안 되는 이유를 나이 먹어서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예전에는 이만큼 먹어도 소화가 잘 되었는데 지금은 그걸 못해 라고 아쉬워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들 비슷하죠. 맛있는 걸 많이 먹고도 소화가 잘 되었으면 하거든요. 우리는 맛있는 음식 먹기를 좋아합니다. 맛있는 건 배가 부른 데에도 계속 먹죠. 배가 터질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도 숟가락을 내려놓지 못하는 저를 보면 무서워지기까지 합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싶기도 하고요. 이럴 때 고민해야 될 부분 중 하나는 스트레스입니다. 기분이 나빠서 계속 먹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나쁜 습관이죠. 먹어서 기분 좋아지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정을 먹을 걸로 덮어버린다는 게 나쁜 것이죠. 이럴 땐 그 음식과 맛과 향과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먹는다는 사실, 먹고 나서 기분이 좋아질 거로 생각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쁠 때 배고픔과 상관없이 단계 당기죠. 우리 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기에 대한 반응으로 교감신경을 작동시킵니다. 교감신경이 작동하면 우리는 위기를 대처하는 반응을 하게 되죠. 포식자가 나타났다. 달리자. 공격하자.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위기 상황과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에너지를 팔다리로 보내기 위해서 소화기관으로 에너지를 적게 보내죠. 그리고 뇌가 팽팽 돌아가면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위기 상황이 아니고 뛸 필요가 없는데 스트레스에 대해서 몸은 위기로 반응합니다. 몸은 에너지를 자꾸 쓰고 계속해서 에너지를 넣어달라고 하죠. 그러면 뇌가 단 거를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에너지를 많이 썼으니 음식을 먹어야 해로 이어졌다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음식으로 이어지는데 더 빠른 경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뇌에게는 편리하니까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계에 당기게 되죠. 단 것을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는 대명사처럼 여깁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당이 도처에 널려져 있는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몸은 당분을 절대 밖으로 내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좋은 에너지 원인이 낭비하고 싶지 않죠. 돈이 들어왔는데 놓칠 사람이 있을까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당을 지방으로 바꾸어서 간이나 복부에 쌓아둡니다. 지방간, 내장지방 등이 생기는 이유죠.
그렇게 몸이 지방이 쌓이면 몸은 무거워집니다. 그럼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죠. 그러나 몸의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전에 당분을 먼저 태워야 그 후에 지방을 사용하죠. 그런데 당분을 조금 태우기 시작하면 몸은 당을 더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몸에서 당이 사라지니 또 단계에 당기게 됩니다. 이 굴레를 어떻게 하죠? 그리고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맛있는 걸 배부르게 먹었는데 다음 식사 때가 되기도 전에 엄청난 허기짐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 많은 걸 이렇게 빨리 소화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말이죠. 이럴 때 알아야 할 게 인슐린입니다. 혈관에 당이 많아지면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양의 당이 몸에 갑자기 들어오면 인슐린 양도 많은 양을 분비합니다. 그럼 당 폭발, 인슐린 폭발이 한 번에 일어나죠. 한순간에 혈관에서 당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당은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인슐린은 아직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다시 몸은 인슐린과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러면 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이 몸에서 사라졌네? 배고프구나. 그리고는 몸은 단 걸 막 당기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음식에 갇히게 됩니다. 음식은 몸에 에너지를 주는 수단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 몸의 에너지를 한없이 낭비하고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 되었죠.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사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건 중독이 아닐까요? 우리는 음식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삽니다. 먹기 위해 살고 먹는 것으로 괴로워합니다. 이제 이러한 삶에 변화를 줘야 합니다. 당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습니다. 탄수화물은 몸에 에너지를 주는 근원이거든요. 그렇지만 입에 넣자마자 단 음식들은 끊어야 합니다. 입에 넣자마자 단맛이 느껴지는 음식은 대체로 단당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당류는 몸에서 흡수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몸에서 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죠. 그 과정에서 앞에서 설명한 피로감, 급격한 허기짐, 기분 변화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러니 우선 입에 넣자마자 단 음식은 끊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탄수화물은 천천히 흡수되고 천천히 사용될 겁니다. 그러니 밥을 먹었으면 합니다. 배도 든든하게 말이죠. 그럼 비가 튼튼해질 음식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동의보감에서 추천하는 것은 지금보다 부족하던 시절의 음식과 약입니다. 그래서 대추, 곶감, 엿, 좁쌀, 쌀, 찹쌀 등의 탄수화물이나 당이 포함된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확실히 도움이 되겠지만 당이 넘치는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맞지 않겠죠. 그렇지만 누룩, 발아한 보리, 귤 껍질 등은 소화의 속도를 높이고 과식 후 소화 불량에 도움이 될 겁니다. 단맛이 자꾸 당기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밥 한 끼 든든하게 드시고 몸을 가볍게 하는 귤피차 한 잔 어떠세요? 한 끼 때우지 마세요. 음식은 몸과 마음이 함께 먹는 양식이다. 간단히 먹어도 좋다. 하지만 때운다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나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하자. 당뇨는 이제는 익숙한 질환이죠. 제가 만나는 환자분 중에서도 당뇨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 내원하신다라기보다 기저질환으로 고혈압과 당뇨를 가지고 계신 경우가 허다하지요. 제 환자분 중에서 당뇨를 가지고 있는 60세 여자분이 있습니다. 보통 체격에 성격도 좋고 허허허 잘 웃는 분이죠. 이 환자분이 가장 자주 불편을 호소하는 것이 소화불량과 수면장애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잠도 잘 못 자는 편이니 식사부터 당연히 체크했죠. 그런데 환자분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그냥 간단히 때웠어 였습니다. 이유도 많았습니다. 입이 깔깔해서 집에 아무도 없어서 차려 먹기 귀찮아서 그냥 간단하게 식사를 때운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식탁 한 구석에서 김치 하나 넣고 밥에 물을 말아 먹는 어머니의 모습이 스쳐갔습니다. 마음이 찡하더군요. 아이들 밥은 다 차려주고 남은 반찬, 남은 밥을 물에 말아 먹는 모습 말이에요. 이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이 본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가끔은 너무 지쳐서 밥도 먹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왁자지껄하게 보내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텅 빈 집에서 혼자 밥 먹기 싫었던 날 말이에요. 또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방전된 느낌으로 그냥 한없이 눕고만 싶습니다. 뭔가 먹기는 해야겠고 밥과 반찬을 차려서 먹기는 힘들고 그냥 간단히 먹고 얼른 잠들어야겠다는 마음뿐이지요. 이런 날에는 무얼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습니다. 잘 굽는 것도 나를 위한 방법이고 잘 먹는 것도 나를 위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결정한다는 겁니다. 가끔은 우렁각시처럼 나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밥 한 끼 차려줄 수 있겠죠. 내가 널 위해서 준비한 거야 하면서 말이죠. 이때 추가로 나와 대화하면서 먹기, 나에게 집중하면서 먹기 등을 시도해보면 더 좋겠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눈으로 한 번, 코로 한 번 먹습니다. 입술을 대서 촉각으로도 한 번 먹어보세요. 배고픔을 느끼면서 천천히 음미하며 한 입 먹는 겁니다. 마치 내가 소믈리에가 된 듯이 말이죠. 이 음식을 맛보고 그 느낌을 그대로 기억해 주겠다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렇게 한 입을 먹고 몸으로 넘어가는 목 넘김까지 인지해 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위가 움직이며 배가 불러오는 느낌도 느껴보면 좋겠죠. 이런 식사 해보신 적 있나요? 식사 명상, 음식 명상으로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저는 이 방법이 꽤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저는 식사할 때 TV나 SNS를 틀어놓고 밥을 먹고는 합니다. 그럼 솔직히 뭘 먹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아요. 무슨 맛이었는지도 기억이 없습니다. 단지 먹었죠. 식사를 끝내고 나서야 배가 부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과식을 해 배는 부른데 입이 심심하고 헛헛한 느낌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을 음식은 포만감도 금세 느끼고 뭘 먹었는지도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그날의 조명, 입었던 옷, 함께 음식을 먹었던 사람, 나누었던 대화, 음식의 식감, 냄새, 순서, 맛, 향까지 생생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중요한 날에는 일부러 비싼 음식을 먹으러 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이라서 기억에 날 수도 있겠지만은요. 하지만 저는 대접받는다는 느낌과 그 음식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때문에 그 순간의 음식과 함께한 사람을 잘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감을 모두 사용할 때 사람은 기억을 가장 잘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맛집에 간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먹는 순간 오감을 모두 활용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럼 집에서 먹는 음식은 왜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먹는다는 일상의 타성에 젖어 그냥 한 끼 때우는 거니까요. 그냥 우걱우걱 먹는 겁니다. 입을 거쳐서 위장에 음식을 넣는 거죠. 먹는 행위를 마치 배터리를 갈아 끼우듯 말이죠. 내 몸을 무슨 기계처럼 대하지 말아주세요. 기계처럼 에너지만 넣어주면 굴러가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말이죠. 어떠한 날도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나도 절대 그냥 한 끼 때워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끼니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대접해 주세요. 한 끼 딱 맛있게 차려주세요. 배고플 때 먹는 간식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좋아하는 걸 준비했어. 같이 맛있게 먹자라고 나를 대접해 주세요. 음식에는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가 해줬던 음식, 친구랑 먹었던 그 맛이 간절할 때가 있죠. 저는 가끔 초등학교 때 먹었던 학교 앞 분식집 떡볶이가 생각납니다.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이랑 떡볶이를 먹으면서 나눴던 수다들, 더 놀고 싶어 집에 가기 싫은 마음이 제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엄마가 끓여준 김치찌개도 생각납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김치찌개를 밥에 얹어서 쓱쓱 비벼 먹으면 별미죠. 몸이 아프면 엄마가 끓여준 전복죽도 생각납니다. 엄마가 딸을 걱정하는 시간에 대한 기억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전복죽을 먹으면 몸이 금세 나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음식에 담긴 기억이 간절한 날이 있습니다. 마음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이죠.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이면 단 것과 매운 음식이 자주 당깁니다. 순간적으로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매콤달콤한 국물에 튀김을 찍어 겉바속촉,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해서 한 입 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죠. 습, 하, 떡볶이를 맛있게 먹고 나면 등줄기를 지나가는 그 시원하면서도 화끈한 느낌이 좋습니다. 그 느낌이 생각나서 가끔 매운 걸 일부러 찾을 때가 있습니다. 떡볶이가 가지는 그 매콤함으로 씻어 내려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쉽게 먹을 때에는 너무 신났는데 먹고 나서 쥐어짜는 위장을 느낄 때면 아휴 힘들지요. 자극적인 음식과 단 음식은 미각을 자극해서 정서적인 마취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느낄 때마다 자극적인 음식으로 해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의 마취감이 끝난 후에는 결국 다시 찾아오는 공허함이 남습니다. 내 마음이 얻고 싶었던 건 음식 속에 담긴 마음이었거든요.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자극적인 음식을 위장에 채우기 전에 내 마음 먼저 알아주세요. 아, 힘들었구나. 오늘 화가 났구나. 뭐든 얘기해봐. 라고 말이죠. 그 후에 천천히 음식을 즐긴다면 그건 나의 마음이 먹는 음식이 되죠. 소울푸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울리는 음식이죠. 내 마음을 음식이 알아주는 거죠. 그러니 그 마음부터 알아주자고요. 스트레스를 받았어. 떡볶이 먹자로 가는 과정 중에 중간 단계를 한 번 더 밟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았어. 떡볶이가 먹고 싶어. 왜 떡볶이가 이렇게 당길까? 내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이야기가 무시당해서 화가 났어. 화났는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기가 힘들어. 그럼 내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게. 나랑 먼저 이야기하자. 그리고 나서 떡볶이 먹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거죠. 친구한테 해주는 것처럼요. 그 과정을 나에게 해주세요. 그럼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도 위장이 쓰릴 만큼 과식하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소중해지거든요. 기억하세요. 마음이 편치 않으면 몸 역시 약해집니다. 마음을 어루만지고 지친 몸에 기운을 주는 소울푸드처럼 마음을 먼저 알아줘야 더 좋은 식사가 됩니다. 오늘도 당신과 즐겁게 대화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정 사용 설명서.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마음이 아플 때에는 일단 모든 생각과 행동을 멈추고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를 그대로 받아줘라. 한의원에 오는 다양한 환자 중에서 원인 불명의 질환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이 아파서 뜰 수 없다고 호소하며 내원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눈이 너무나 따가워서 제대로 뜰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눈물을 아무리 흘려도 눈이 따가워 30분은 눈을 감고 있다고 말이죠. 안구건조증이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하려고 있는데 상담이 계속되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진료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증상이 안구건조증만이 아니었거든요. 그 학생은 수업 중에도 자주 교실을 뛰쳐나간다고 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 가슴을 아무리 두드려도 속이 시원해지지 않아서 교실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교실에 들어오면 수업이 끝나 있기 일쑤였죠. 그러니 성적은 바닥을 치고 이유 없는 답답감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문제가 아니었죠. 그래서 우선은 눈보다 답답감을 줄여주는 약을 처방했습니다. 차츰 답답감이 호전을 보이면서 속에 있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숨이 턱하니 막혔다고 합니다. 모두가 자기를 도끼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 후로 자꾸 교실 밖으로 나가곤 했죠.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눈이 아프고 눈물이 흘러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행인 건 학생이 치료를 받으면서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학생에게 특별히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이야기를 들어주고 치료를 계속 이어나갔죠.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눈을 장부의 정이 모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몸에서 가장 좋은 것, 필요한 것을 정수라고 하죠. 몸속 오장의 상태는 눈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 정이 눈에서 드러나지 못하는 것은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눈병은 화가 없으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불은 아니죠. 감정적인 화입니다. 화를 내본 사람은 알 겁니다. 뭔가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치는 느낌이 들죠.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도 가빠집니다. 심지어는 손발이 싸늘해지고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합니다. 눈도 뻑뻑하고 붉게 변하죠. 동의보감, 눈병은 화가 없으면 생기지 않는다. 내경에 열이 지나치면 붓는다라고 하였다.
눈이 갑자기 벌겋게 붓고 빛을 싫어하며 약간 깔깔하고 눈물이 멎지 않으며 갑자기 춥고 눈이 흐린 것은 모두 화열 때문이다. 지금 읽어드린 요 내용은 동의보감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안구 건조증의 증상과 참 많이 유사하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눈을 치료할 때 화를 끄는 것을 목표로 해서 치료합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들은 많습니다. 마음이 길길이 날뛸 때가 있죠. 화를 내는 나도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이게 그렇게 화낼 만한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 더욱 그렇죠.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는지 이해가 안 되고 화 속에 있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도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이유가 떠오르면서 그래, 내가 화내는 건 당연해 라는 마음으로 자기 동조를 하죠. 자책하고 화내지 말걸 싶다가도 아니야, 그럴 수 있지 라고 마음을 바꿉니다. 마치 이중인격자라도 된 듯 나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런 상황을 겪을 때 우리는 마음만 보는 게 아니라 몸도 함께 봐줘야 합니다. 몸이 피로할 때, 에너지가 없을 때 짜증도 나고 기분을 주체할 수 없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몸을 먼저 봐야 합니다. 기분은 몸과 함께 하니까요. 몸을 바라보고 나서도 마음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죠. 이유를 찾아 나서다가 하나의 이유에 딱 봉착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가 진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도 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나지만 내 마음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나도 잘 모릅니다. 나에게는 내 마음의 지도가 없거든요. 어떤 기계보다도 더 복잡하고 더 세밀하게 움직이는 나이니까요.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나를 먼저 보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내 마음이 내 맘 같지 않다면 멈추세요. 모든 생각과 행동을 멈추고 마음을 그대로 바라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감정을 따라가 보는 거죠. 생각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열이 나는 기분이다. 화가 났네. 가슴이 찌릿찌릿해서 눈물이 나네. 나 지금 슬픈가 보다. 머리에서부터 뭔가 차분히 내려앉는 것 같네. 나 지금 우울해지고 있는 것 같아. 앞에 느낌이 먼저입니다. 뭐뭐 하는 기분이다. 몸이 뭐뭐하게 반응하네. 그 다음에 이름표를 붙이는 거죠. 화, 우울, 분노, 무력감, 기쁨, 행복, 충만감, 상쾌함 같은 것 등이요. 나의 상태에 대해서 말이죠. 그게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우선 이름을 붙이면 감당하기가 쉬워집니다. 우선 네가 어떤 놈인지 알겠다라고 확인하는 거죠. 그 후에 다시 알아보면 되니까요. 알면 두려움이 좀 줄어요. 내 감정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이유를 찾으려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이름표부터 붙이세요. 그 다음에 원인을 찾든 해결책을 찾든 하면 됩니다. 이름표를 붙였다면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를 느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떠한 감정이든 외부에서 답을 찾아서는 별로 얻을 게 없습니다. 나에게로 조금 더 다가와 주세요. 대화를 해야 합니다. 나를 안아주고 손도 잡아주고 눈도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꼭 얘기하세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나에게 다 얘기해줘. 너를 알기 위해서 나는 준비가 됐어. 라고 말이죠. 왜 그러니? 뭐가 문제야? 하고 닥달하거나 이유를 찾아가지 말고 우선 받아들여 주세요.
그게 자기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멈춤, 감정 이름표, 받아줌입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변명해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평가, 판단, 충고, 조언하지 말고 우선 다 받아주세요. 남에게 나를 받아달라고 기대하지 말고 나부터 나를 받아주면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응급처치입니다. 응급처치만 했다고 전문가를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응급처치, 그 다음에 전문가에게 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받아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감정에 이름표를 붙여서 화라는 녀석을 알았다면 우리의 몸도 차분히 가라앉혀 주는 게 좋겠죠. 동의보감에서 제공하는 눈병 조리법을 소개합니다. 열이 나게 손바닥을 비빈 후에 두 눈을 14번 문지르고 어두운 방에 바르게 앉아 눈을 81번 돌리고 눈을 감은 채 신을 모았다가 다시 눈을 돌리는 것을 반복한다. 손으로 늘 양 눈썹 뒤에 작은 구멍을 27번 이상 누르고 또 손바닥 가운데나 손가락으로 눈 밑, 관골 위를 비비며 손으로 귀를 40번 이상 당기고 손을 비벼서 약간 열이 나게 한 뒤에 손으로 이마의 미간에서 발제까지 27번 이상 거꾸로 쓰다듬고 입으로 침을 수없이 삼킨다. 동의보감에서 눈병의 조리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눈병을 조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풍지, 풍부 등 목 뒤에 있는 혈자리나 찬죽, 사죽공, 정명, 동자료 등 눈 주변의 혈자리를 자극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보다 자신을 깊게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화를 피하고 나를 알아주고 어루만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어려운 단어들 많았죠. 제가 사진, 그림 첨부해 볼게요. 이거 한번 같이 참고해 보세요. 내 이름은 나를 찾아서 나의 행복을 찾아서 오늘도 새로움에 도전하며 나의 지평을 넓히자. 안녕하세요. 저는 황윤신입니다. 제 이름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흔한 이름도 아니니까요. 이름에는 아무 정보도 담겨 있지 않죠?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누군가의 바람과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본 부모라면 이 말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어떠한 이름도 함부로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름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을지라도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이름이라면 앞으로의 삶에 대한 축복의 의미와 그 사람에 대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사물에 대한 이름이라면 사물의 특징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름 짓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물이든 사람이든 이름이 붙었다면 그 이름에 걸맞기 위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야 하죠. 사람의 특징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딱 명확히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죠. 다각도로 당신을 바라봐야 될 테니까요. 너 자신을 알라 철학적인 물음이 아니더라도 저는 제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내 특성을 알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라고 말이죠.
우리는 하루하루 비슷한 삶 속에서 자꾸 태어난 이유를 잊습니다. 이유를 잊어갈수록 우리 삶이 피폐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우선 재미가 없습니다. 행복감이 줄어들죠. 우리는 남과 나를 비교하며 삽니다. 그래서 시선은 자꾸 외부로 향하고 나를 방치합니다. 하지만 남에게로 향하는 시선을 조금 돌려서 편견 없고 따뜻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지금 당장 당신을 조금 더 경험하세요. 조금 더 느껴주세요. 세밀하게, 좀 더 낯설게 말이죠.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이렇지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조금씩 깨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거 알고 계셨어요? 당신이 생각보다 윙크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오늘 당신의 특기이자 취미를 하나 또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 범위를 넓혀가는 것. 그것이 오늘 당신이 할 일이면 좋겠어요. 그러면 매일매일이 새로울 테니까요. 우리는 대체로 밥벌이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죠. 또는 밥벌이를 하지 않더라도 나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데에 에너지를 씁니다. 이런 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살림이죠.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여러 일을 합니다. 청소, 빨래, 음식 준비에 설거지까지 꽤 바쁘게 삶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좋아하는 일은 몇 가지나 되나요? 저는 집안일을 잘 못합니다.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 매번 집에 들어올 때마다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가 가득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당장 쓸 그릇도 없고 먼지가 밟히고 내일 입을 속옷이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 해야 할 일들을 먼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좋아하는 일은 언제 하고 나를 언제 알아가죠? 밥벌이를 위한 일들의 순위가 밀리곤 합니다. 아쉬움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과 함께 부러움이 가득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좋아하는 일을 할 시간도 없고 이런저런 제약 등으로 어제와 같은 오늘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나도 못하는 하루들을 보내고 아쉬움이 가득한 한 해가 지나갑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저는 일기 쓰는 걸 좋아하지만 일기 쓸 시간이 전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책 읽기도 좋아하지만 그것도 힘들 때가 많고요. 음악을 들으며 산책도 하고 싶지만 산책하기 힘든 환경에 있기도 해요. 한 단계씩 알아봅시다. 우선 좋아하는 일이 있나요? 좋아하는 일을 할 시간이 없다고 해도 하나쯤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있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좋아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 꼭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것에 머물러 보는 것도 참 좋거든요. 평온함도 느껴보고 지루함도 느껴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 온전히 빠져보세요. 그 다음에 마음에서 툭툭 솟아나는 하고 싶은 일들을 만나보세요. TV를 보거나 책을 읽다가 어떤 날은 걷다가 갑자기 확 오기도 합니다. 우와, 이거 재밌겠다. 저거는 뭐지? 하면서 마음을 톡톡 건드리는 것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이 시작이 되어줄 겁니다. 좋아하는 걸 찾는 건 마치 연애와 비슷합니다. 언제 어디서 불쑥 찾아올지 모르죠. 그리고 한 번, 두 번 부딪히면서 느껴지는 감정이 점점 끌어당김으로 작용해서
인연이 되어 가죠. 그 사랑의 시그널을 놓치면 인연이 될 수 없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도 그와 비슷합니다. 내 마음의 일렁이는 그 순간을 잘 캐치하고 그 신호들을 따라가면 좋아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신호와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해지려면 그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아야 하거든요. 그 과정이 하나의 이삭줍기죠. 몇 번의 시그널들이 쌓이면 연결고리가 생기고 그렇게 나의 인연이 되죠.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것들을 알고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습관이 되고 나의 삶을 이루게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좋아하는 일이 없다면 우선 가만히 있거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신호가 오는 것을 찾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고 나서 신호가 오면 그 신호들을 따라가면서 조금씩 경험해 보세요. 마치 헨젤과 그레텔이 빵 부스러기를 따라가다가 과자집을 만나듯 좋아하는 일들을 모으다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좋아하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걸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오래 할 것도 아닌데 한번 해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하지 말까? 나에게 여유가 없다는 말들이 계속 마음에서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단호하게 그러한 말들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넣어보세요. 시간이 많이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해보고 싶어. 오래 할 수 없을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시도는 할 수 있잖아. 돈이 들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돈을 아끼고 이거 한번 해볼까 싶어. 내 느낌, 내 감정들이 긍정하는 방향에서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감정을 따라가세요. 그게 나에게 답일 테니까요. 그리고 그 답을 쫓아가다 보면 나의 운명을 만나겠죠. 제가 자주 하는 혼잣말이 있습니다. 눈에 걸리는 것이 내 일이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나의 운명이다. 오늘도 나의 운명을 찾아서 한 발을 내딛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향기가 여기저기 묻어나는 당신이 원하는 하루 말입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꾸 미소가 나는 책이었어요. 읽으면서 실실 웃었어요. 자, 또 좋은 책으로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히 계시고 건강 잘 챙기고 계십시오.